사라지소서. 자, 여러분 지금 들은 이 여인들의 그 처절한 하소연, 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하늘 풀기 전에는 뭐 못 간다, 뭐 하늘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 뭔가 진짜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원통하다, 억울한 죽음의 비밀을 밝혀달라. 대체 이 여인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깊은 원한에 사무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목소리의 주인은요, 서로를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자매였습니다. 자매? 그리고 이 자매의 이름은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장화와 홍련. 장화홍련, 영화 예전에 영화로 맞아요, 유명했잖아요. 장화홍련. 자, 그런데요, 이 장화홍련 전에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고전 소설 장화홍련전이 조선시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 실화예요, 그게? 실화. 네. 이 평안북도 철산에서 실제로 벌어진 자매 살인 사건. 이 자매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장화홍련전인 겁니다. 아, 자매 살인 사건. 오늘의 주제, 충격 실화. 참혹한 자매 살인 사건은 어떻게 소설 장화홍련전이 되었나? 장화홍련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약 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시 평안북도 철산에는요, 아주 온화하고 고든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양반 가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무용. 이 당시 배무용은요, 이 철산 고을을 다스리는 향청의 우두머리 좌수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바른 성품에 능력까지 좋았던 청년 배무용은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배무용은요,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배무용의 아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죠. 재산이 많아 논밭이 2천여 석, 돈이 수만금, 노비가 수십 명 있사옵니다. 완전. 엄청 부자네요.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완전 진짜 돈 엄청 많은 뭐 집안의 여자 그런 느낌? 이 여인의 이름은 장씨. 장씨. 장씨는요, 평안북도에서 내노라는 부유한 집안의 규수였습니다. 부잣집 딸 장씨가 친정에서 부동산에, 현금에, 노비까지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고 배무용의 집에 시집을 온 겁니다. 와. 결혼하기 전 배무용의 집안은요, 뭐 물론 양반 가문이긴 했는데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규수 장씨와 결혼하면서 배무용의 집안 삶이 활짝 핀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데 네. 장 씨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좀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뭐 여성이 돈을 많지? 궁금하시죠? 네. 장자 승계가 완벽히 자리 잡기 전인 조선 초부터요, 17세기 초반까지는요, 남녀 차별 없이 이 재산이 균등하게 상속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재산을 상속받고 시집 가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이죠. 장 씨도 이런 식으로 재산을 들고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 후에 배무용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그 재산 이제 우리 부부의 것, 나의 것? 아니 그냥 본인 생각 말고 그냥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약간 이입했어요, 잠깐. 그런 생각. 이 배무용은 번듯한 관직에 든든한 배우자까지 있으니까 정말 남부러울 게 없었겠죠. 명예, 뭐 부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장씨가 한낮에 쏟아지는 졸음에 못 이겨 잠시 낮잠을 자다가요 묘한 꿈을 꿉니다. 어.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가지고요 장씨에게 꽃을 건네줬는데요. 이 꽃이 아리따운 선녀로 변하더니 장씨의 가슴에 푹 안기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 대목이죠. 그렇죠. 바로 장씨가 꾼 꿈은요 탐욕이었던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장씨는 이 꿈을 꾸고요 기다리던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장화. 네, 배무영 부부가 애타게 기다리던 첫 아이 장화였던 겁니다. 근데 이 네. 태몽이랑 이름이 연관 있는 것 같은데요? 꽃을 안기니까 꽃 화자, 그죠? 추측이 진짜 추리 뭐 이 정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뒤 이 배무영 부부에게요 기쁜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장 씨가 둘째 아이를 낳은 겁니다. 자, 둘째 이름 바로 홍련입니다. 자, 배무영 부부의 귀하디 귀한 아이들이 바로 장화와 홍련이었던 겁니다. 혹시 연도 꽃인가요? 오, 좋아요. 자매의 이름은 모두 꽃 이름입니다. 장화의 이름에는요 장미꽃, 홍련은요 붉을홍, 연꽃 연을 써서 붉은 연꽃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두 딸이 꽃처럼 곱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화, 홍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일까요? 장화, 홍련은요 동네에서 소문이 날 만큼 예쁜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랍니다. 사람들은요 장화, 홍련이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효심도 지극하고 마음씨도 곱다면서 아주 그냥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목했던 이 배무용의 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 장 씨가 원인 모를 병에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몸져 눕고만 겁니다. 어떤 유명한 의원이 와도 어떤 명약을 써도 병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아내 장 씨가 남편 배무용과 장화, 홍련을 부릅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장 씨는 남편 배무용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뗐죠. 두 아이를 어여삐 여겨 잘 길러 시집 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죽음을 직감한 아내 장 씨가 유언을 남기려고 남편과 두 딸을 불러 모은 거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장 씨는 오로지 자식 걱정뿐이었던 거죠. 자신이 없는 하늘 아래에서도 이 두 딸의 행복을 바란 장 씨는 결국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은 숨을 몰아쉬면서 눈을 감습니다. 자,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장화와 홍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지? 바로 이 인물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계모, 허씨. 새로운 가족, 계모가 등장한 겁니다. 새어머니가 생겼다는 건 아버지 배무용이 재혼했다는 뜻이겠죠. 자, 이 계모의 등장에 장화, 홍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슬펐을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 엄마가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서 그걸 이야기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하지만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서는요, 이 대를 잇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전처 장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던 배무용이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 새 장가를 든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그렇죠. 장화와 홍련의 계모는요, 이제 막 20살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 허 씨가 나이가 많은 이 배무용의 후초로 이렇게 시집 온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의 재혼의 그 관습을 고려를 해보면 허 씨는 몰락한 사대부 집안의 여식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했겠고
좋은 혼처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는 차지, 혼처는 들어오지 않지. 이런 상황에서 좌수의 부유한 집안 배무용에게서 혼담이 들어오자 아마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화와 홍련의 새엄마 계모 허씨. 이 계모 허씨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진짜 어떤 사람인 거에 따라서 관건입니다. 정말 관건이죠?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모르겠네요. 장화 홍련전에서는요, 허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얼굴이 한자가 넘는 데다 두 눈은 퉁방울 같고 코는 질병 같고 입은 메기 같고 머리털은 돼지털 같고 키는 장승처럼 크고 목소리는 일이나 승냥이 소리 같았다. 입은 칼로 썰면 10사발은 될 만큼 길었다. 와 이전에 이거 명예훼손으로 이거 야, 제가 들은 욕 중에 외모 비하 중에 코는 질병 같고 이거는 진짜 사람한테 할 얘기예요. 이거. 입은 메기 같대. 거의 아니, 동물인데요, 거의 그렇죠? 이거는 동물 묘사 같은데. 괴물을 묘사했네. 누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퉁발은요, 품질이 낮은 방울, 질병은 흙으로 만든 투박한 병을 말합니다. 아, 못생겼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외모를 가진 허씨 성격은 또 어떨까요? 근데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왜냐면은 외모를 이 정도로 묘사하는데 성격을 좋게 뭐. 남겼을 리가 없어요. 소설 속에서요, 허씨는 이웃집 험담하기, 한 아이고. 집안 사람 이간질하기, 뭐 이런 아주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요, 이런 계모 허씨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된 겁니다. 최악이다, 최악. 근데 배무용님이 되게 급했나 봐요. 아들이. 아니, 돈 많으시고 또 이렇게 하면 천천히 잘 고르시지. 그니까요. 또, 네. 사실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장화 홍련전에서는요, 계모 허씨의 못된 성격과 이런 외모 비하는 일절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화 홍련전은요, 몇백 년을 거쳐오는 동안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새롭게 덧입혀 쓰였던 겁니다. 이해된다, 이해된다. 이해돼요. 이해된다. 아니, 교수님, 아니 아무리 이게 내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좀 아예 안 좋게 달라진 거예요, 이야기가? 네, 조선의 여성들은 일찍 결혼해서 출산하고 가사노동에 시달리다가 보니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남성들은 재혼을 많이 했겠죠. 네. 그러면 여성들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홀로 남게 될 자식들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재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계모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바로 악인 계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계모는 항상 다 옛날 이야기에서 안 좋게 막 못생기고 나쁘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이유가 다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배무영은 허씨와 결혼하고 과연 아들을 얻었을까요? 얻었을 것 같은데 되게 아니, 어렵게 얻었을 것 아니 같아요. 못 얻었을 것 같아요. 배무영은 아들을 얻습니다. 얻어. 배무영은요, 재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첫 아들을 얻습니다.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장쇠. 이후에도요, 배무영과 허씨 사이에서는요, 2명의 아들이 더 태어납니다. 아들 있으면 셋? 그렇죠. 와. 맞습니다. 와. 허씨.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장화는 20살, 홍련은 18살의 성숙한 여인으로 훌쩍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화와 홍련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애타게 찾는 사람들? 누군지 한번 보시죠.
장화 자매의 이름이 원근에 선전되어 돈에 새가 다투어 구혼하였다. 장화 홍련의 이름이 근처 동네에 쫙 퍼졌고 평안도에 명망 높은 집안에서 서로 배무영의 집안과 혼삼했겠다면서 혼담이 쏟아진 겁니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 배무영도 장화 홍련을 위해서 좋은 혼처를 골라서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쏟아지는 혼담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허씨. 계모. 맞습니다. 계모 허씨. 자, 그렇다면 계모 허씨는 왜 심기가 불편했을까요? 바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배무영 집안의 재산 대부분은 전처 장 씨가 가져온 재산입니다. 그래서 배무영의 집안이 부자가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전처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지금 이 장 씨가 가져온 재산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당연히 남편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처 장 씨 재산의 소유권은요, 남편이 아닌 장 씨의 두 딸 장화와 홍련에게 있었습니다. 전처 장 씨가 남긴 재산 덕에 계모 허 씨는 넉넉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화와 홍련이 시집 가면요, 장 씨가 남긴 재산을 나눠 가질 테니 더 이상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계모 허 씨 입장에서는요, 장화 홍련의 결혼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겠죠. 너무한데요? 혹시나 했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맙니다. 계모 허 씨가 아버지 배무영의 눈을 피해서 장화와 홍련을 괴롭히고 구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작됐다. 계모는 재혼으로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배무영의 장화와 홍련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무영은요, 외출하고 돌아오면요, 제일 먼저 장화와 홍련을 만날 정도로 누구보다 딸을 아낀 조선판 딸 바보였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배무영의 뒷전이었던 계모 허 씨가 배무영의 사랑을 독차지한 장화와 홍련에게 그동안 쌓아온 서러움과 분노를 쏟아낸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계모 허 씨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일이 또 일어납니다. 남편 배무영이요, 계모 허 씨가 이 장화와 홍련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힌다는 걸 알고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본디 빈곤하게 지내다 천처가 친정에서 재물을 많이 가져와 지금처럼 넉넉하게 되었소. 지금 부인께서 편히 먹는 것도 다 그 덕이요. 배무영이 계모에게 자네가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거 다 전처 덕분이다. 그러니 감사히 생각하고 장화 홍련 구박하지 마시오. 라고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남편 배무영의 말을 들은 계모 허 씨,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 화나. 맞아. 몰락한 가문의 딸이었던 계모 허 씨가 전처 장 씨처럼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정 뻔히 알면서도 아픈 구석을 푹 찌르는 남편 배무영의 무심함에 계모 허 씨의 심기 한껏 불편해졌습니다. 계모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근데 그리고 배무영의 경고를 시작으로 장화와 홍련에 대한 계모 허 씨의 괴롭힘은 더욱 거세집니다. 배무영의 말이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온 겁니다. 매일 이어지는 이 계모의 괴롭힘에 장화 홍련의 눈물은 말을 틈이 없었습니다.